예,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한홍구의 그 역사통. 오늘은 반일 종족주의를 해부한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그 잘 나가던 출판서 참고서 시리즈 제목이 완전 정복이었는데, 이거 반일 종족주의 한번 그 해부해봐야 할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일본 한일 관계를 했었고, 지난번에 토착외구 백년사를 했더니 이제 많이들 봐주셨어요. 근데 토착외구 백년사를 할 때 끝에 그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제대로 마무리 못해서, 원래는 토착외구 백년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반일 종족주의 문제를 다룰까 했는데, 아이고 뭐 거기서 한 10몇 분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오늘 산업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30분 그 늦게 시작하지만 충실한 방송으로 여러분 모실까 합니다. 오늘은 이 반일 종족주의를 해부하는 것도 그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너들을 제하고 역사수다와 제 강의로 두 코너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 코너에서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그 핵심적으로 다른 문제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아글바글 시끌벅적 떠들었기 때문에, 역사수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제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뭐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다루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들, 그리고 도대체 저 반일 종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얘기는 인터넷에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분량은 좀 줄이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지적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수다 코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하고는 정말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요새는 자주 못 뵀었습니다. 자주 못 뵀었지만, 그래도 처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적에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망원 한국사연구실이라는 거 만들게 됐는데, 그때 만났었습니다. 그때 근현대사를 공부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었는데, 그때 이제 각 대학에서 모였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근대사를 전공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었던 강정숙 선생님입니다. 그 강정숙 선생님은 먼저 인사부터 나눌까요? 강 선생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풍산소적인조합으로 받으셨죠. 안동 지역의 농민운동. 안동 지역 농민운동인데, 풍산소적인조합이라고 제2차 조선공산당의 핵심이 되는 분들, 권오설, 이준태, 김재봉 이런 분들이 다 풍산 분들이에요. 안동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또 우리나라 급진운동의 이제 메카였는데, 거기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대 문제연구소,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실천적으로 제기했고 또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죠. 정대협과 협력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정신대 문제연구소의 소장을 2002년도에 지내셨고, 그 후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또 전문연구가 조사관으로 5년 가까이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전문가이신데, 이영훈 등의 반일 종족주의에서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히 한 챕터를 둬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저도 비판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제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강경숙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책 좀 보셨나요? 예, 네, 분량이 좀 많아서 아주 꼼꼼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상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주장하고는 대단히 충돌하는 주장을 펴고 있죠. 예, 특히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드무니까, 예. 근데 제가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대부분 70년대 후반에 있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공부했었던 분들도 이영훈 선생에 대해서는 대충 알잖아요. 부산각에 계셨고 그래가지고 저도 인연이 좀 있는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이런 지면에서 만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착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영훈 선생님 하면은 저도 이따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 문제를 제 강연에서 다룰 때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주 중요한 업적들을 많이 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분야에서는 공부를 깊이 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문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념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좀 실증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됐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영훈 선생님이라든지 낙성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연구소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연구회 하고도 인연이 꽤 있습니다. 아, 네. 최창기 안병직 선생님이 관계를 많이 하셨죠. 그때 안병직 선생님의 누님이 정신대로 그때 여자근로정신대죠. 근로정신대로 간 위험이 있다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 연구와 겸해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함께 합의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제 정신대 문제연구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이제 제가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감동했었던 부분이 초창기 멤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효재 선생님이나 윤정옥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이 딱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랑 연배가 비슷하시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대 나온 사람이죠. 그 시절에 이화여전을 다녔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신분이나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배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셨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때 끌려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당신 또래 여성들이 당신 또래 여성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이분들도 잊고 사신 거죠. 그게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잊고 사셨다가 이제 정년을 하시면서 잊고 살지 않았어요. 잊고 살지는 않으셨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놓고 활동을 못 하셨었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윤정옥 선생님 같은 분은 한 일을 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에 이 문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지, 깊게. 그 이전에는 자료를 모으고.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제가 이제 가까이 모시질 않아서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활동을 하신 거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려면 그때부터 하셨고 마침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죠. 이제 이런 분들이 활동이 시작됐고 또 냉전이 끝났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이런 분위기가 합쳐지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민간 약탈도 그렇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증언의 시대가 열리면서 김학순 할머니가 나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할머니들이 또 증언을 하시게 되고 연구도 그런 그 증언의 그 기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셨죠. 바로 그 초창기부터 같이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그 김학순 할머니 증언 한 다음 해부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 지식인이라 할까요? 운동하신 활동가분들이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988년부터 그 우리나라 기생 관광하고 연결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다가 윤종옥 선생님 나는 위안부 쪽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88년에 제주도에서 그 윤종옥 선생님 그걸 발표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구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이지만 굉장히 피부로는 아주 따가웠고 힘든 그런 주제로 수용했었던 거였죠. 저도 이제 뭐 초창기에 공부를 할 때 궁금하긴 한데 이렇다 하게 뭐 믿을 만한 책도 변변히 없고 물어볼 사람도 변변히 없고 연구 논문이 나온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가 좀 지속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 윤종옥 선생님의 역사학자가 아니고 영문학자이신데 처음으로 이제 그 벽을 깨고 나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조성이 되고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피해자들이 커밍아웃 하기가 쉬웠던 거죠. 예.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70년대에 우리 한일협정 이후에 돈을 지불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한일협정 이후에 10년 지나서부터 이제 그런 71년부터 해결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분이 관련 단체에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 그때 위안부라 그랬을지 정신대라 그랬을지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피해자다고 그 이야기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편지 내지 일기 비슷한 걸 쓰고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지금 그게 그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그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할 때 돌아가신 분 기록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마 그 시청자분들 또 일반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수업 시간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대 란 말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도 한국에서 이 문제를 그 제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줄여서 정대협의회예요. 정신대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는 않지만 단체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 안 바꾸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대란 말이 있고 일본군 위안부란 말이 있고 또 한때 쓰이던 말로 종군 위안부란 말이 있고 또 일본군 성노예란 말이 있고 또 이제 저 이영훈 그 그룹에서는 다 아니고 이건 직업장 매춘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각각의 용어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 데이신타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책에도 이렇게 쫙 그 역사가 보여지는데 데이신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꽤 오래 사용됐죠. 그러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데이신타이는 그냥 천황한테 몸바치는 부대랄까 그런 집단으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데이신타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쓰였을 때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도 보면은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그 요시다 부대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 이럴 때 데이신타이 뭐 이런 식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에다가 데이신타이도 붙이고 일하는 부대에다가 데이신타이 붙이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하게 썼죠. 그러다가 1943년, 44년 되면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용어의 사용이 여자한테 쓰이는 것으로 좁아졌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김도환 같은 경우도 정신대 일했다 그런 거 하거든요. 정신대란 말로 포함이 안 되는 게 김도환도 정신대였어 하면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을 정신대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얼마나
오해할 여지가 많냐. 그러다가 보니까 초기에 우리들도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뭐 규모를 확정하거나 그럴 때 정신대라는 걸로 막 들어가기도 하다 하고. 보니까 말도 못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네. 뭐 그런 근데 사실은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하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신대라는 게 일본 사람 남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용어이고 각 부대에다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걸 다 정신대라고 잘 착각을 그렇죠. 하고서 그걸 일본군 위안부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뭐 몇십만 또는 뭐 거의 100만에 네.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연구 초창기에 있었던 좀 해프닝 같은 것이고 은밀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용어를 은밀하게 사용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 어려운 점이 또 있은 게 여자 근로 정신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 근로 정신대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위안부라는 거하고 군 위안부하고 다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다가 군 위안부가 되는 분도 정말 있었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강덕경 할머니 경우에는 그 진주에서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다가 도망치다가 위안부로 된 경우고 그뿐만 아니라 진주에 또 묘하게 강덕경 할머니도 그렇지만 진주에 또 어떤 한 분도 그 후지코시 그쪽에서 위안부로 그러니까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다가 저기 그 인도네시아 헤르만 헬라 섬으로 동원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인도네시아 말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자 근로 정신대로서 강덕경 할머니처럼 그렇게 우발적으로 된 사람들은 있어도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던 사람을 통째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그때의 기억을 그렇게 해서 저희 정원집에도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가끔씩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다가 군 위안부로 됐다라는 것도 있었던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가서는 노동 착취를 당한 거지. 그렇죠. 그 위안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안 되죠. 경로가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막혀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범주상으로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 거였고. 게다가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던 피해자들이 위안부라고 오해를 받아서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이혼당하고 사회적으로 따당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용어를 바꿔 써야 돼요. 그러기는 한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정신대 연구에 있었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에서 우리가 여자 근로 정신대로 갔는데 너네들이 이름을 주로 위안부 쪽 다루면서 정신대 연구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더 받는다. 이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도 좀 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신대란 용어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바꿔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정신대 연구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모르기 전에도 다들 들을 때는 정신대 끌려갔다, 정신대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들 그 사회통념으로 그랬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위안부라고 하는데 그 위안부라는 표현에 누가 위안을 받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명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게 역사 용어이기 때문에 역사에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쓰지만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꼭 이 따옴표를 쳐서 쓰시죠. 예, 저는 그 위안부에 대한 것도 좀 추적을 좀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적인 입장으로 봤을 땐 쓸 수 없는 용어죠. 그렇죠. 그게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군인을 위안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된 용어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 위안부란 용어를
광범하게 쓴 시기는 오히려 얘네들이 패전 이후에 썼어요. 위안부.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외무성 그런 데서 잠시 쓰긴 해도 광범하게 썼다. 그 일본 군에서는 썼지만 수뇌부들 있죠. 수뇌부에서는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수뇌부 중에 제일 먼저 썼던 게 외무성이었고요. 네. 그리고는 그 일본이 그 패전 이후에 그 미군 점령군에 대한 위안부를 예.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위안부 용어가 다시 나와요. 그때 다시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단위 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대, 연대 이 규모에서 1939년도에 처음으로 위안부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위안소는 31년부터 나와요. 위안소는 31년부터 나오고. 네. 그러니까 위안소는 쉽게 이야기 썼는데 위안부라는 용어는 39년도에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라고 봐야겠죠. 위안소가 위안부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안소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신성한 황군에서 뭐 두기가 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육악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거가 연합군이라든지 서양 제국들에게도 창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성매매를 위해서 국경선을 넘는 거가 안 되게끔 그 나라 정부가 통제하도록 돼 있는 게 그게 국제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국제연맹 사람들이 올 때 막 쏘기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 중국에 있는 일본인 창기랄까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전부 다 여기서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일본에서 넘어온 거 아니다. 그렇게 쏘기려고 굉장히 노력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군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직업적 매춘부들이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육악이라는 용어를 계속 그냥 쓰면은 그 옛날 거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새로 만든 게 위안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위안소라는 용어가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연구했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사실은 그 위안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뭐 창기, 여급, 작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창제 내지는 그 성매매 내지는 유흥업 관련 여성들의 이름을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가령 참 안 된 얘기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 성적으로 푸는 거는 그러니까 최근의 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오래된 일인데 그러니까 왜 하필 일본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점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일본 우익들도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제 밴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 다음에 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뭐 한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민간업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일본 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지 일본 정부와 군의 그 간여 책임 문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은 꽤 오래됐던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여성을 그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거나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20세기 들어와서는 이건 좀 금지하고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전쟁이란 시기는 그게 뭐 완전히 제로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에 거슬러서 갔던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게 확산이 돼서 뭐
필리핀, 대만, 뭐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확산이 돼서 피해자가 얼마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독일에서는 독일 내지는 핀란드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도 피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조그맣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가 되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국제화되고 네. 그러니까 피해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그 준비가 된 게 2000년도에 아주 그 뜻깊은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경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 그 당시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죠. 네네.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그 국제법정이 열렸는데 강 선생님도 거기 적극 참여하셨었죠. 예. 그때 한국의 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했었고, 진상규명위원장으로요? 예.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그때 박원순 변호사가 같이 했죠. 이 검사였는데, 예, 강 선생님의 더 위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진상규명위원장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역할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남북한 뽑아서 검사들을 뽑았고요. 그때 이제 박원순 변호사는 이제 그때 변호사였고 대부분 다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젊은 변호사였죠, 진짜.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했고 북쪽하고 우리하고 거의 반반 나눠서 일을 맡았었거든요. 반반을 나눴습니까? 예. 그럴 때 그게 그 유명한 북쪽에서 그 박영심 할머니. 그렇죠. 박영심 할머니 맞죠? 임신하신.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이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또 그렇죠. 화제가 됐었죠. 고발을 직전에 그분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보니까 사진 보니까 뭐 설명이 필요가 없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문헌적으로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일본 군인의 회고담 이런 데 그분의 이름까지 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더 확실할 수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광범한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에도 분쟁하에 전쟁하에 여성들이 늘 그 성폭력의 일차적인 폭력의 일차적인 대상자로 선정되어졌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때도. 제가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다른 역사를 이제 쭉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점, 그 다음에 그 군사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의 징병제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도대체 왜 저런 제도를 했을까? 이제 그냥 일본 우익이라는 게 참 아주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자기네는 신의 나라고 항구는 신성한 거고 그런데 왜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포주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GC하고 좀 감추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것을 뭐 거의 준제도화한 이유, 그다음에 국가가 개입한 부분들이 그 성병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 깊지 않나? 근데 전 그 부분이 좀 연구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페니실린 뭐 항생제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그 성병이라는 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항생제 나오기 전에는 성병이 치명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무선에도 보면 화류병 걸려서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군대에 성병이 돌게 돼서 이게 성병이 심해지면은 보병이 걷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걷질 못하면은 한 명이 퍼지면은 가령 이제 몇 사람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되고 전투 중에 파편 맞아서 머리가 깨졌다, 팔이 부러졌다 하면 지발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 성병이 심해져서 퍼져버리면은 그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버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옮겨야 하는데 여기서 조기 가는 거면 업고 가고 뭐 2명에서 들 것으로 가지만 몇십 킬로 행군을 한다면은 이거는 옛날에 사색시 시집갈 때도 가마솥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성병 문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야만적인 제도 자체는 명백히 야만적인 제도지만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표현을 합리성이란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을 해서 성병 환자를 한 명을 예방을 하면은 이건 징병 효과를 확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총력전 사고, 그러니까 1차 프로스텐 전쟁을 거치고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널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든 사고 방식이 전쟁은 앞으로는 이게 일선에서 붙는 그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장기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병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인데 작은 일본이 큰 중국이나 뭐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병 환자를 예방한다는 건 징병 효과를 뭐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그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15% 정도는 징병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그 러시아 혁명 직후에 이렇게 백군들이 그쪽에 출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일본군도 출병하고 뭐 서방에서도 출병했지만 하여튼 그때 일본군이 러시아에 가서 성병으로 걸려가지고 이 병력 손실을 된 게 싸워서 손실된 것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널 전쟁 때도 있었고, 그렇죠. 널 전쟁 이후에 그 시베리아에 이제 출병했다가 거기서 그 백군이 우리 독립운동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죠. 뭐 우리 그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처음 보면 다 시베리아 지명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야 이걸 막으면은 이거는 징병을 몇천 명 당한 거랑 똑같다. 그렇죠. 이제 하는 점에서 이게 전쟁에서 쓸모가 없는 여성의 몸뚱아리를 동원해서 이걸 그 징병 효과를 높인다. 나는 아주 기막힌 발상을 한 게 이게 인간의 얼굴을 지워버리면 굉장히 합리적이게 효율적인 그 동원 책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신성한 황군이 내세우기에는 이게 엄연히 포주짓이나 뭐 다른 국가 포주제죠. 그렇죠. 국가가 군 당국이 이제 포주짓을 하면서 특히 성병 검진 부분을 하는 건데 민간에게 많은 부분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 성병 검진은 군이 계속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군의관들이? 군의관이 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네에 있는 의원이 했다.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늘 군의관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규모가 그렇죠. 아닌 군의관이라면 적어도 대대급에서만 주둔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이하 부대라면은 군의 의무실이 그러니까 중대까지가 아마 유한소가 설치될 수 있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군의관은 중대에는 배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의사가 있으면은 의사한테 위임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하여튼 군이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또 이제 그 논쟁이 되는 부분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훈 그쪽에서는 이거 강제성이 아니다. 이건 뭐 인신의 자유가 보장이 됐고 자유롭게 할 수 영업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특히 이제 문옥주 할머니 같은 경우에 뭐 월급 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샐러리맨의 몇십 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건 좀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던데 근데 이제 그쪽 당시 그 시기 연구했던 경제사 하시는 분에 의하면 그렇게 비교하면은 많은 것 같지만 현지에서의 가격, 현지의 돈 가치를 생각하면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해서 거의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문옥주 할머니 경우에는 자신이 이렇게 그 위안부로서 받은 돈보다 이 할머니가 제주군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본군한테 이게 그 뭐라 하지 레크레이션 대신 예능을 팔아서 그 대신 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그거에 의한 돈을 받아서 그렇게 저축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다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버마 지역이 이게 저 인팔 쪽으로 작전해서 막 가서 사람들을 왕창 죽기도 하고 저 다른 또 태평양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돈 주머니를 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가장 그래도 뭐 그 위안부라고 돼 있는 여성이라도 그래도 자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흥이 있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거를 다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탈한 보석이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주고 가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이렇게 두둑하게 챙기는 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특수 사례로. 예, 그런 것들도 있어서 뭐 그때 당시 정말 그 돈을 물론 그렇게 번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많은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가 게다가 그 전선에 갈수록 엄청나게 그 폭격이 심해서 많이 죽어서 강에 떠내가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자유로운 있거든요. 영업이라면은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워낙은 일본인 경우에는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을 꼭 하도록 일본 군에서 내지는 일본 정부에서 내무성에서 이야기를 단단히 했었거든요. 무슨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그 문옥주 할머니 같은 분이나 몇 분은 일본어를 잘하시고 글도 잘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흔들죠. 그러니까 너네들 범법행위 했잖아. 뭐 나 찔릴 거야. 뭐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군이 늘 그 탄압적인 것만 아니라 무리 없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여자가 막 날서서 막 문제 일으키는 거를 막아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독거려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옥주 할머니는 잘 활용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찍 돌아온 분이 있죠. 김순덕 할머니 같은 분도 위에 높은 사람 덕분에 일찍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관계를 활용했을 경우 있는데 그게 일반적이냐고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일반적이고 언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왔을까, 몇 명이나 원할 때 돌아왔냐 하면은 뭐 그게 특별한 문제죠. 오히려 그쪽에서 문제를 들고 있는 게 예외적인 그 케이스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예외라고 하는 것도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어려워요. 없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할머니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용훈 씨가 이제 이걸로 문제를 일으킨 게 하루 이틀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2004년도인가에 백분 토론에 나왔다가 이제 또 뭐 공창제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에도 또 되풀이했습니다만. 저는 공창제라고 사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공창제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위안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뜻대로 우리 그러면 위안부제로 하겠다. 공창제란 제도는 이미 이제 일본이 선진국가를 이렇게 탁 폼내고 싶어할 때 그러면 그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니까. 네, 찝찝한 거죠. 이제 그 공창제의 전통 속에서 그거는 이제 그게 일본에서는 이제
같은 하타 이쿠히코죠? 하타 네, 이쿠히코 네. 진우건 네. 한자로는 그 하타 이쿠히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이영훈 주장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건데 일본의 맥락에서 이제 그 공창제인데 그 일본의 공창제하고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전근대 시대의 그런 그 뭐 기생이나 그런 매매춘업은 뭐 지금까지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강 선생님 보시기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그 조선의 전통적인 기생제도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 보고 열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최근에 제가 논문 심사를 하나 했는데, 그 심사의 내용은, 그, 우리나라 그, 기생제도와 창기제도를 구분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전에 기생 연구한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굉장히 구분하는 그런 논문을 이제 심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제시기 때 그러니까 한말에 그 우리나라의 그 공창제를 도입할 때 기생제도 좀 손을 보죠. 그러기는 해도 공창제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서 그 위안부 창기라고 하는 그쪽으로 영역으로 배정이 되어지는 여성들이 그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삼패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그쪽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생으로 승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기생은 있어도 직업적인 공창이라고 할까 창기라는 건 없었잖아요. 일제가 들어서 만든 걸로 보통 그렇죠. 일본이 도입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다 그러면은 그럼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 나 정말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군에서 그렇게 전쟁터에 끌고 다니는 그런 거는 조선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붙박이로 신분제적으로 기생을 그 변방에 기생을 배치해서 그게 이제 군기잖아요. 군 진영의 기생이라고 그래서 그게 신분제잖아요. 신분제하고 지금 일제 시기에 그걸 같이 막 결합해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역사 그 부분이 굉장히 실증적이고 중요한데 그게 시공간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간을 갖다가 막 몇십 년 자기 편한 것만 넘어갔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젊었을 때 듣기에 이영훈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아니죠. 굉장히 엄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실은 이걸 읽는 게 또 불편했던 게 지금 젊은 독자들 읽는 거하고 이제 강 선생님과 저희 또 내가 특히 그러면서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 읽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뭐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다 해도 이영훈에 대한 그 추억 같은 것이 있고 안병직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그 경외감, 존경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이영훈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힘들어요. 침울해요. 이게 그냥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이제 그냥 접하셨을 때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이렇게 확 켰을 때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에 당연히 저희도 있죠. 당연히 저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왜 사람이 이까지 갔나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참. 근데 제가 그런 거 느껴요. 제가 그 안병직 선생님하고 초기에 그 정원집 할 때 같이 논의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낙성대 쪽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크게 갖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한데, 근데 그거로 끝이었죠. 그리고 이 논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을 제대로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피해자의 증언에서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라는 게 더군다나 몇십 년 동안 억눌린 기억이라는 게 풀어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쫙 풀스토리를 하느냐 한 10분, 20분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압축적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그렇게 엄밀한 그 증언에 요구되는 시간, 장소 그걸 하는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고 그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 하니까 얘기가 당연히 뒤죽박죽 섞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안 맞지 않느냐 하고 그냥 탁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금 그런 게 저는 저도 그
할머니들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죽박죽되고 뭐 할머니들 기억을 점검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점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검증을 해요. 그 할머니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 할머니가 틀린 말을 했겠냐. 그래서 그걸 일단 놓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시공간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게 굉장히 이 역사에서는 기본이니까. 해보면은 정말 그 고도의 지적 훈련을 받고 뭐 한 분인데도 뭐 착각을 해서 5년 10년을 그냥 휙휙휙 사건들을 인터뷰하다 그렇죠. 보면은 뭐 많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그분들이 알려고 하는 내용들이 시공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 하다 보면은 물론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50년 전, 뭐 60년 전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맞추라 그러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 능력으로도 안 맞아. 아니, 우리도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막히게 맞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희들은 할머니 개인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자료들을 발굴 못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문옥주 할머니도 정확하게 이름은 아니지만 타이에 있는 자료에 그 할머니 성함도 나와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름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사실 그 과거사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해자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피해자 증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 그것을 얼마만큼 그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얼마만큼 또 그다음에 피해자 증언에 의거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할 것이냐, 또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냐, 그 부분은 끊임없는 투쟁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투쟁인 것 같고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제 50분이 다 돼가네요. 이게 원래 이제 역사 수다가 40분 정도인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얘기는 사실은 끝이 없을 겁니다. 뭐 증언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할머니들 얘기 한번 얘기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정말 끝이 없죠. 끝이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지. 그 힘든 일인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걸 그 수십 년간, 그러니까 수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할머니들 얘기에 설득적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배제하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메시지 자체를 이제 거부해버리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들으려고 해야지 들려지는데. 맞습니다. 그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기로. 그런데 이 사람들 귀가 열려 있더라고요. 일본 우익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참 이번에 읽으면서 참 힘들었던 게 일본 우익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고 욕보일 때 하던 얘기가 되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유감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참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 많죠. 하나하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한번 다시 기회를 모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아도 제가 뭐 제가 하는 게 적절할지 어떨지 몰라서 조금 망설이고 있지만 뭐 저도 이제 뭐 학교 수업이나 강연에서 질문도 나오고 또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도 일본군 위안부 사고 자료 열심히 발굴하는 강성현 선생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연구자들도 강정숙 선생님 모셨지만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특강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특히 어딥니까 반일 종족주의 이쪽 패거리들이 얘기하는 그 쟁점들별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서 차도 막히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 굉장히 오래간만에 봐서 사실은 역사 수다 말고 이것저것 수다를 떨고 싶은데 또 방송을 진행하는 관계로 여기서 오늘 작별 인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